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민심은 숫자다 코너가 처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바뀌었나요? 네. 이번 주부터요? 예. 큰일 났네. 부담됩니까? 네, 부담 많이 됩니다. 머리도 지금 완전 X판인데. 말 좀 조심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면 걸은 TV인가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 잘못 들으셨는 모양일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그럼 걸은 무엇이냐? TV냐? 아, 저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한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네. 혹시 두 분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전화가 오면 넘버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나요? 넘버원입니까? 뭐 1번, 2번 이렇게 찍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 시각에 듣는 프로그램이 예. 어디냐. 이동형이다. 예, 그렇습니다. YTN 이동형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형의 정면 승부. 네네. YTN 빼면 안 되나요? 넣어주세요, 이양. 아, 예. 이동형의 측면 승부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정면 승부. 네, 이동형의 정면 승부구나. 예. 네. 그런데 이게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이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여론조사 맞습니다. 전문가가 그걸 모르십니까? 알죠. 리얼미터에서 한 번도 안 한던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예전에, 일단 아직 안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가 오게 되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윤희용 센터장이 얘기해준 것처럼 정확하게 YTN 네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예. 자, 청취율 조사 얘기했으니까 우리 얘기해 봅시다.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보죠. 2주 연속 반등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65%선까지 오른 이후에 3개월 한 반 정도 지난 동안에 딱 중간에 한 번씩 반등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2주 연속 오른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뭐 세부 분석을 해봐도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데 중도층이 이제는 40% 초반까지 밀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의 한 48%까지 회복이 되었고 전반적인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회복 추세에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네. 그런데 그 2주 연속 반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제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 3주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모임에서 뭐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기업, 투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고 이번 신년 기자회견도 대부분의 그 시간들이 경제에 할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일도 또 무슨 이제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 행보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뭐 요건 청와대에서 아마 굉장히 이제 홍보를 뭐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려면 뭐 단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번 얘기한 것으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행보가 사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와줘야 대중들이 폭넓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신년 기자회견에 경제 관련 뭐 발언이 많았고 그 다음에 2일에도 있었어요. 친기업 이제 신년에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3일에 스타트업 방문을 했고 또 7일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인 20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또 만났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또 며칠 후에 또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번 달에 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집중적인 경제 행보를 통해서 어쨌든 뭐 그것이 경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경제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마 확실하게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들은 성과가 아니어도 그 부분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여야 간의 싸움에 있어서 프레임 대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론, 예. 그다음에 경제 소홀론, 그다음에 경제 무능하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신적폐론까지 있었는데 경제 소홀론, 경제 무능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올인하는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 속에서 무능론이라든지 소홀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탈각하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희용 센터장 말대로 우리 국민들은 성과를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도 대통령이 혹은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것만 보여줘도 지지율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국정수행 잘한다라고 한 사람들한테 뭐 잘하냐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열심히 한다, 뭐 열심히 하려고 한다가 뭐 3-4번째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내일 청와대에서 대기업, 중견기업인 130여 명이 참석하는 기업인과의 대화가 열리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친기업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현 정부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야당 또 보수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측 또 깜빡이를 켰다, 우경화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동의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우리가 이른바 3축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이 있는데 사실상의 중심을 공정 경제로부터 지금 혁신 성장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혁신 성장은 주로 기업의 투자, 규제 혁신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정 경제는 이제 말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독점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이제 원하층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가불 관계,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들인데 사실 진보 진영 쪽에서는 현재의 기본 잘못된 경제 프레임, 공정한 부분들은 이제 바로 세우는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많은 비판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현 정부에서는 지금 소득주도 성장하고 그 중에서도 혁신 성장 중에서도 규제도 얘기가 되지만 기업과 투자를 강조하는 이쪽 부분들을 옮겨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친기업이라고 정치시켜서 얘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방금 우측 깜빡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사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당시 이제 양극화 심해지고 하는데 어쨌든 기업들 상당히 친기업 행보들을 이제 중간에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표현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그러면서 좀 논란 그럼 커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데요. 약간 좀 상황은 달라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는 이제 참여정부 때 FTA, 한미 FTA하고 이제 이라크 파병 이런 건 있었어요. 예. 있으면서 양극화라고 하는 심해드는 것에 좀 대응이 사실은 제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기업 행보를 한다는 평가가 지금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권이라든가 복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사실 상당히 진보적인 이슈들, 정책들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진보 성향 유권자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학습 효과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는 어쨌든 왜 실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무조건적인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황에 대한 이제 이해폭 이런 것들이 그 지지층에서는 좀 이전보다 높아졌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일각에서 또는 이제 진보 정의당 등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것들이 크게 어쨌든 비난이라든가 지지의 약화 이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이정희님께서 권순정 실장님 열변을 토하시는데 아무도 안 보네요. 저희가 라디오 진행하면서요. 잘 안 봅니다. 예. 다음 질문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조율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채팅창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기 참 힘듭니다. 예. 그래도 뭐 잘 하시니까. 예. 네. 그리고 예스 앱으로 우리 최진주님께서 청취율 조사 전화 너무 받고 싶은데 하지만 전 미얀마입니다 이렇게 외국어는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정당 지지도 자유한국당은 약간 내림세, 민주당은 오름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악재가 좀 많이 터졌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천군 의회에
예, 연수성, 그러니까 외유성 해외 연수죠. 폭력이라든지, 예, 거론하기 좀 힘든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지금 격양돼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수 금지가 아니라 지방의회를 폐지해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여론이 나아갈 정도로 격양돼 있거든요. 근데 예천군 의회 소속의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도 상당폭 많이 떨어졌고,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지지난주까지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도 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앞섰습니다. 다시 자유한국당을. 그래서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특정 하나의 이슈에서 반항한다기보다는 전체 전국의 흐름에서 여권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냐, 야권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냐, 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여권의 주도성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적인 요인으로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본인이 얘기하는 어떤 오용지신 활동, 알레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권 쪽으로 가져오는데 이제 배경적인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한교안 전 총리가 내일 입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관련해서 입장도 내놓을 텐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범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 1등으로 계속 뽑혀왔거든요. 그것이 고무적으로 작용해서 입당하고 당대표 출마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아직 밝히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한국당 입당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읽히고요. 그래서 내일 어쨌든 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주변에 설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당대회 국면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고 나중에 이제 대권 국면에 한국당에 들어가서 경선을 한다면 어려운 시기에 뭐 했냐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의 위상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주변의 설득에 호응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당권 구도가 이제 상당히 변화가 컸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전망이었고 그래서 약간 친박계 지원을 받는 이제 주자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그렇고요. 많이 이제 있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이게 출마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에 아마 일부 친박계 지원을 기대했던 인물들은 아마 출마를 좀 접어야 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어쨌든 그렇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이전보다 높아진 거거든요. 지금 반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선수들 자체가 재편되는 그런 지금 흐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초반에 황교안 전 총리가 어떠한 이제 좀 세련된 메시지를 내놓느냐. 단순히 이제 친박계 그 공세들, 친박계 지원을 받아서 당선되려고 한다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마 다른 또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이 더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것들 좀 세련되게 대응해 나가면은 아마 이제 좀 구도가 새롭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의 이제 구도가. 예. 그 윤희옥 센터장도 이야기해 줬습니다마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후폭풍이라 그럴까요? 결국은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사람 아니냐. 예, 벌써부터 얘기가 되고 그렇죠? 있죠. 심재철 의원이라든지 내부에서조차도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도로 박근혜 당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도로 박근혜 당. 네.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당권을 황 전 총리가 잡게 되면은 사실상의 친박이 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보수층의 결집은 상당히 좀 우위에 있을 겁니다. 근데 중도라든지 이쪽으로 좀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후에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반대 세력인 비박의 오세훈 주자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중도 확장성 그런 부분들은 황교안 전 총리보다는 좋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20% 중반인데 이렇게 지지층 결집시켜온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지층들을 끌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더 나아가려고 30대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중도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가 하나 잠깐 들어와가지고요. 5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대형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방금 현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부상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서 20여 명 내외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사망자는 아직 없다고 하네요. 말씀하세요. 예. 이제 전당대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룰은 한 70% 당원, 대의원 당원이 한 70%,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한 30% 정도 반영이 이제 되는 룰로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것이 아주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당원 대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생각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과연 지금의 당대표 얼굴로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을 다른 정당과 이제 경쟁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선택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당원 대의원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되게 되면 뭐 당장 어쨌든 주목도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탄핵 이런 이제 프레임에 여전히 이제 갇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약화되고 그러면 현재의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이제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일부 이제 친박계에서도 본인이 출마할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황 전 총리의 출마를 달갑게 이제 보지 않는 시각도 내부에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오히려 잘 됐다. 그럼 친박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나와서 만약에 당선이 안 되게 되면 이전과의 단절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 그럼 당이 살아나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는 이제 일단의 그룹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당원과 대의원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박이냐 비박이냐. 지금은 뭐 황교안이냐 오세훈이냐 이렇게 대결로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 당원과 대의원의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의 결과랑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조사에서도 저희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들 조사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일반 국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수치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일반 국민 조사에서 당 지지층하고 그리고 당원들하고는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원들에서도 황교안 전 총리가 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12월 차기 대선 주자 조사에서 여권에서 오세훈 주자 후보도 상당 지지율을 얻긴 했지만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독보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관시켜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추정이지만은 당원이라든지 대의원 이쪽에서도 약한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황 전 총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비난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받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공격을 받는 경우는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는 그러나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의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국당에 있는 다른 주자들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제 공세도 매우 이제 강하게 이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뭐 맷집이 이제 어느 정도이냐. 이제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 대권까지 이제 간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맷집들이 사실 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공세들, 그 세련되게 방어도 해내고 자신의 비전도 보이고 이제 이런 이제 첫 시험 때 이제 오른 것인데 그것들을 사실은 이제 아무도 이제 지금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경험이 사실은 이런 싸움에 미약하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지금 압도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유리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에 있습니다만은 그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맷집 얘기했으니까. 네. 맷집 좋아진 여권의 이재명 지사 얘기를 좀 해봅시다. 리얼미터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범여권 무당층에서는
2위를 기록했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조사가 이제 지난 12월 달 월간 조사인데 11.7%를 얻어서 이낙연 총리 19.2%에 이어서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응답자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낙연, 황교안 이어서 3위를 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3위나 이제 7, 8위나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 2위나 그리고 뭐 심상정 지사 의원이라든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사를 할 때가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예.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나 오른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본인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희용 센터장님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이 얻어맞고 여론도 안 좋고 이럴 때였었거든요.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지지율이 올랐다는 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거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됐던 어떤 전화조사들에서는 사실은 약간 적게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리얼미터 조사 방식에서 이제 ARS 방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높게 나가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군가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는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면접원한테 내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예전에 샤이 보수 이런 비슷한 거죠. 건가요? ARS에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서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ARS 끝까지 하시는 분들 좀 정치 관여도가 높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관심이 그런 효과가 이재명 지사 이 조사에서 좀 약간 발현된 측면이 약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지금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본다면 이번 조사뿐만 아니라 이전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그러니까 19대 대선에서 찍었던 사람들 그 집단에서 보면은 꾸준하게 10%포인트 이상을 계속 나왔었거든요. 요번이든 아니면 이전에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권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고정적인 포션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참 시끄러울 때는 민주당 내의 지지자로부터 외면당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럼 그 사람 언론이라든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이제 그러한 얘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네. 항상 그래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사실은 약간 여권 지지층 중에서의 어떤 정서의 괴리도 있는 부분, 간극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보적 의제들을 어쨌든 과감하게 어떤 이슈 제기하고 그것에 통해서 도정에서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을 어쨌든 하는 것 방법이 사실은 다른 어떤 이해를 누그러뜨리거나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그 길을 아마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조사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지방의원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금지 여론이 압도적이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좀 놀라운데요. 예, 지방의회 죄송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한 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찬성한다가 70.4%가 나왔고요. 반대한다가 26.3%인데 그중에서도 매우 찬성, 그러니까 강한 동조 전면 금지해야 된다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51.4%. 그리고 세부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든지 아니면 대구 경북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60대 이상이든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전면 하자라는 여론이 높아서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상당히 좀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가 70% 넘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앞에 지방의회 빼도 아마 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 이렇게 해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일정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표현 중에서 이제 정치 불신 얼마나 강하냐. 그 사람 한 번 해먹었어. 2번 해먹었어. 재선이면 3선이면 3번 해먹었어.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예산을 어쨌든 많이 가져간다라고 한 것에 대한 불신이 실제 이제 많이 쌓여있는 상징적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 실제 이제 지금 이제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 활성화돼서 기초의회 신뢰도를 많이 좀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서 참 좀 안타깝긴 한 상황이고, 과거에도 사실 비슷한 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2014년 1월에 MBC에서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 물었었어요.
근데 찬성이 폐지해야 된다. 50%가 넘었었거든요. 그거 국회의원 폐지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초의회 지금 이제 예천군의회가 기초의회인데 이것에 대한 지금 무용론도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매우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도 많은 이제 예산들이 쓰이긴 하니까. 근데 국민들이 토착 비리와 관련돼 있다. 오히려 공고화시킨다. 그리고 예산 낭비한다. 이런 이제 인식들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회에 이제 국민적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도 어쨌든 이제 좀 수준을 높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또는 이제 자정 작업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국민적 신뢰를 좀 회복하고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한 이제 기능들 또 신뢰 이런 것들 높이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아예 기초의회를 폐지해라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그 지방자치를 부활시킨 거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김영삼 92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있다가 없어졌다가 이제 새로 부활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지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냐 생각됩니다만은 윤희용 센터장 말대로 그만큼 정치 불신이 뿌리 깊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니까 분권과 자치를 지금보다 더 확대시킨다는 것인데 조금 아까 이제 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했는데 이런 건 악재가 터져서 조금 이 사안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조가 2단계 구조입니다. 광역하고 기초 2단계 구조인데 2단계 구조에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1단계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폐지는 아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축소라든지 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역시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이슈로서 현안으로서 좀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 공천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당에서 사실 책임을 좀 갖고 기초의회 의원들에 대한 이제 훈련이라든가 또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이거는 좀 정당에서 책임지고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당 공천제에서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들이 공천에 막강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개선하는데 질을 높이는 데는 사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실 정당 중앙당 등에서 또는 지도당 등에서 책임을 좀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이제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사실은 어떤 페널티도 사실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예, 이번 좀 아쉽네요.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이번 예천군 그쪽도 지난 7월 취임 이후에 법안 발의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깜깜이 선거일 수도 있어요. 유권자들은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기초의원은 50% 이상이 그렇죠? 이름을 모릅니다. 네. 그냥 몇 번이냐 이 사람이 그걸로 찍어준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공천을 주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반드시 이건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해외 연수 지방의회 의원들 해외 연수 보면 거의가 관광지 둘러보는 게 다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민과의 간담회 뭐 이런 거.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 사진 찍기용으로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이것을 갖고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외 유명 관광지를 보게 되면 그걸 바로 우리 시군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고 결국은 이거는 외유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관광.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또 매우 낮은 이제 시군구에서 해외 연수가 또 많이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경향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불만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연수 필요할 때 이제 갈 수 있겠죠. 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삶을 또는 이제 그 지역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면 갈 수 있을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지 많이 요즘엔 꼭 가야지만 사실 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꼭 가려고 하는 게 세금으로 가는데 다 국민들도 여행 가고 싶은데 그죠? 저는 일단은 실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실태 조사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